자, 21번 문제죠.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3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3번 지문인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기체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불가항력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세권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전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전전세권자도 책임을 집니다. 자기도 거기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든가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책임을 가중하고요. 전전세권자는 자기가 사용하면 자기 규제 사유에서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22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했죠. 이것도 역시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5번에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거는 유치권자한테 없어요. 오히려 채무자가 말입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유치권자가 스스로 타담보 제공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23번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틀린 것은 했죠. 자, 4번 보세요. 저당 살림의 수목을 부당하게 벌채한 경우에는 이건 저당권 침해죠. 저당권 침해했으니까 그 반출해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방해 제거,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벌채한 수목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자, 우리는 저당권이 침해당했을 때 저당권자는 이 침해를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뭐는 인정되지 않죠. 저당물 반환 청구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벌채한 그 목적물 가지고 나가는 거 돌려주어 이 말은 못합니다. 왜? 반환 청구권 자체가 저당권자한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러나 거기에 그 토지에서 잘라놨는 나무를 들고 나가는 것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침해당하니까, 그죠? 그러나 가지고 나가버렸으면 돌려달라는 말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당권자의 물권자 청구권에는 제거 예방 청구권이 있는 데나 반환 청구권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24번 공동저당에서 우리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했죠. 한번 1번 보세요. 공동저당권자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했는데, 자, 이것이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럴 때는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부터 배당받아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민법 368조 제1항 적용 안분 배당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나머지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잘 이해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요. 거기 2번 지문 보세요. 중요하죠.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 배당의 경우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안분 배당이라 그래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비례하여 그 분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요. 따라서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배당에서는 후순위 담보권자를 위해서 대위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3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나 4번에 보시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다가는 대위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판례 태도죠. 이걸 우리는 물상보증인 우선서라고 그러죠. 4번 지문요. 이걸 우리는 물상보증인 이게 우위설 또는 우선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판례 태도.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을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유권보다가 이게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위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유권 행사 못하게 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368조에 제1항에 말하는 각 부동산 경매 대가라 하면 매각 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 비용 선순위 세권을 공제한 잔액. 그렇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24번에서는요. 그 1번 지문의 의미를 잘 알아두십시오. 채무자 소유 부동산하고 또 물상보증인 이 부동산이 각각 동시배당할 때요. 동시배당할 때는 뭐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배당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순서겠죠. 채무자의 재산, 그죠? 이게 안 될 때 이제 물상보증인으로 이렇게 보증이니까 성격상, 그죠? 성격이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판례 태도이기도 하다. 자, 25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이것도 1번 한번 보실래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했는데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는요. 일괄 경매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365조에서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대표적으로요. 나지 건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나지에다가 저당권을 여기에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러게 그 다음에 이 나지 소유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 채무자 갑이 그 빌린 대금 금전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를 행사하는 거죠. 이때 경매할 때는 물론 저당 목적물인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매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법 규정 365조에서요. 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하고 여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라면 언제요? 경매할 때요. 경매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라면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때 이 경매권을 뭐라 한다? 이걸 우리는 일괄해서 경매한다 라고 해서 일괄 경매권이다 이렇게 해요. 이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 있는 일괄 경매권이에요. 따라서 일괄 경매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저당권 실행인 경매 당시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 있을 때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1번이 틀렸죠. 26번. 다음은 계약 성립에 관한 기술이다. 계약 성립과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것은 했죠. 자, 여기에는 여러분 잘 보시고 니은해 보세요. 위 기억이 항의 경우, 자, 기억이 뭐냐면 갑이 을에게 X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겠다는 처녀의 통지를 발송했는데 그 통지를 받은 을이 처녀가 수령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갑에게 X라는 건물을 100만 원에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에는 갑을과에는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기억은 우리는 교차 청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니은 갑, 을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니은은요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바로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도달한 때다. 그죠? 도달한 때. 그래서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에 갑이 X라는 물건을 매각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 물건을 송부하면서 청약한 경우 을이 이 물건을 소비하거나 사용하였다면 이게 뭐냐? 디귿. 디귿을 우리는 이걸 우리는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기 때문에 계약 성립한다 해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하는 거죠. 이때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냐? 언제예요? 의사 실현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리얼로 가볼까요? 리얼. 여행 중인 갑이 한밤중에 여관에 들어가 쓰자 안내원이 곧바로 객실로 안내해 주었더라도 갑과 숙박업자 사이에 숙박계약이 성립한 것을 볼 수 없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손님을 모시고 그 빈 객실로 모시고 들어갈 때 그때 뭐예요? 계약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 사실 모시고 들어갈 때가 바로 계약 성립하는 것이다. 이래야죠. 따라서 리얼이 틀렸네요. 그러면 니언 리얼 두 개 틀렸다. 미엄 정찰제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가져다 놓은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찰제 할인 매장에서 정찰을 붙여놓은 이런 물건을 전시하면 이게 뭐예요? 청약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승낙은 뭐예요? 승낙은 그 상대방한테 가지고 이거 내 사겠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때 그때 승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을 아직 하기 전에 이것을 철회해버렸죠. 그죠? 하지 않았다. 그죠? 승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계약을 성립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엄은 옳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35조입니다. 자, 거기에 1번 상대방이 과실로 그 불능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발생한다 했는데 상대방은 선임무과실 다 갖춰야 되죠. 상대방은 선임무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상대방 때문에 발생했다. 그렇죠? 일방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과실 있으면 과실 책임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손해액은 신뢰익의 배상이죠. 그죠? 따라 신뢰익으로 청구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래야 되죠. 3번.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담보 책임 문제다. 이게 뭐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번. 우리 민법에요. 담보 책임에 한 유형에 보시면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요. 이게 무효로 취급하지 않고 유효로 두면서 담보 책임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효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유상계약에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매도인 담보 책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한 무효를 취급하지 않는 이 예외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3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4번. 쌍무계약에서 후발제 불능이 나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바로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됩니다. 5번. 판례는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했을 때는 우리 판례는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야죠. 28번. 동시행 한변권에 관한 틀린 것은 했죠. 거기는 5번 한번 보세요. 임차인이 동시행 한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 점유를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죠.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부당이익에 반할 의무도 없다 했는데, 자, 임차인이 말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행 한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이죠. 임차인이 임차권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행 한변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용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당해 종래 임차물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한 부분만큼의 부당이득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때도 임차권을 소멸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또 불법행위 성립할 수도 있겠죠. 사용권은 없다 이 말이야. 즉 동시행 항변권과 사용권은 다른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은 뭐예요?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하려는 권능밖에 없어요. 거절 권능이에요. 이 거절 권능이 이제 사용 권능은 있는 게 아니죠. 사용권이 있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동시행 한변권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행 한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해버리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29번. 매도인과 매수인 의뢰에 의한 특정물의 매매에서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한다고 약정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상에 발생한 이익을 제3자 병에게 급부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니까 29번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요.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를 낙약자 함으로써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는데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했네요. 그죠? 이렇게 병에게 물건을 인도하겠어요. 이게 매도인이 되고요. 여기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물건의 인도는 이렇게 약속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죠. 이게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자, 맞는 것은 그랬죠. 5번 보세요. 병이 수익의사표를 하기 이전에도 을은 갑이 이행기에 도래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은요? 계약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여기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있다. 이렇게요. 각각 해제권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으면 그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해제권은 을만 행사하는 것이지 병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3자자의 사람은 그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질문이죠.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29번에 1번 질문 한번 볼까요? 제3자 병이 수익의사표를 하기 이전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는 병은 갑 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되는데 예, 이때요. 여기에 수익의사표를 해야 이렇게 여기가 요약자, 여기가 낙약자, 여기가 제3자인 수익자. 그럼 제3자 수익자는 의사표시 이렇게 하죠. 낙약자한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수익의사표시예요. 이 수익의사표시를 해야만 병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생.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 안 했다면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0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견해 중 틀린 것은 5번 보시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뿐 실리익 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판례가요. 예외적으로 자, 해제했을 때요. 뭘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렇게 되면 자, 채무 불이행하면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했으니까 손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자,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은요. 그래요.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외. 즉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죠. 다만 실내이익을 청구할 때도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였습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판례. 예외를 허용한다. 이렇게. 거기 30번에 3번 질문 보세요. 수필의 토지와 지상 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 연관관계에 있다. 이 상호 연관관계가 있으면요. 일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부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게 대전제죠. 왜? 불가분의 관계를 했잖아요. 나누기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성질이라면 그렇게 해석해야죠. 자, 3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건 4번 보시죠.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으로 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을 경우에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악의 매수는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알고 한 사람은 이게 잔존 부분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는 못해요. 이게. 그래서 4번 질문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치 맞는 것 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잘못된 내용을 싹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생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4번 보세요. 4번.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아닙니까? 자, 이럴 때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자, 악의 매수인도 보호한다겠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도했을 때 그걸 알고 사는 매수인은 대금 감액 정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그걸 인정해요. 다만 이것은 계약 체결한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제척기간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선의의 매수인은요, 모르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일부 탄핵 권리라는 것을. 이럴 때는 대금 감액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 외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정하죠. 이러한 권리는 역시 이거는 안 날로부터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여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제척기간입니다. 이걸 안 날로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에, 기술 중에 틀린 것은 했죠. 이게 판례 내용이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그 옳은 지문으로 바꾸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5번에 같은 경우요.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 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차 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거기 보면 그 화재로 발생 원인은 불명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조명 스위치 껐다는 요것만으로 그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5번의 질문은 우리 판례가 틀린 걸로 하고 있죠. 4번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부중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신식에 반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요. 증액을 허용했어요. 이게요. 차임 증액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모순이 아니라는 걸 조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의 태도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33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이걸 적법 전대라 그러죠. 우리 민법에 전대할 때는 동의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죠. 적법 전대에 있어서 전차인의 지위 틀린 것은 했죠. 5번 보세요.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전대자 전후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때요. 매수해서 부속시킬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죠. 근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은 바로 임대인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에요. 임대인에게서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 이때는 이 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차인에게서 매수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이 매수에 부속시킬 때 뭐 해야 되죠?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부속시켜야 그래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죠. 임대인한테 매수했냐 임차인한테 매수했냐 달라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34번 임대차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 타당한 것은 했죠. 자 여기에 2번에 보시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 소유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3월 내에 갱신을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갱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우리 법에 이걸 단기 임대차라 그래요. 단기 임대차. 이 단기 임대차라는 것은 뭐냐면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없는 그런 당사자입니다. 처분권 행사할 수 없는 자요. 처분 능력 없거나 처분권이 없는 경우요. 이면 결국은 관리 능력만 있는 거죠. 관리 능력이 있는 데는 제3자입니다. 이럴 때는 단기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처분 능력이 없고 처분 권한이 없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 이럴 때는 대표적인 게 부재자 재산 관리죠. 예를 들면요. 그 외에도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요. 이것도 역시 관리 능력만 있죠.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죠. 여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에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3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1번의 민법은 임대차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요. 최단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만 최장기 20년을 정했지만 이걸 알아두십시오. 최장기 20년 정했어요. 법에는 최장기 20년 정해놨는데 이 20년은요. 헌법재판소에서요. 현재 판결로서 위헌을 했어요. 이게 2013년도 말에 이렇게 났어요. 12월 달에. 아직 법 조문에는 최장기를 20년으로 규정됐어요. 20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재판소에서 판결로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만간에 법을 바꿀 겁니다. 법 규정을. 이거 따라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 묵시의 갱신에는요. 전 임대차에 대하여 당사자 및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기한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요. 당사자 약정으로 석조, 석회조와 같은 경과한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20년 넘을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경과한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20년을 넘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경과한 건물뿐만 아니라 체험, 식목에도 마찬가지죠.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목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20년 넘을 수 있다 했는데 목축의 경우는 20년 넘지 못합니다. 이게요. 자, 여기에 4번과 5번을 잘 좀 봐야 되는데 4번과 5번을 잘 봐야 되는데 4번에는요. 왜 틀렸냐면 이게 경과한 건물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한해서만 그 기간이 20년 넘을 수 있다. 이래놨어요. 법에 제한이 없도록. 그래서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요.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은 20년을 넘어도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과한 건물 임대차도 아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 임대차,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 임대차, 식목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 임대차 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이 20년 넘는다는 토지 임대차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근데 5번처럼요.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안 들어가요. 이건 여기 안 들어가요. 경과한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체험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4번과 5번은 조심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 쏘면 안 되겠죠. 경과한 건물의 임대차 했어요. 이 경과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대해야 됩니다.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20년 넘다가 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요. 35번 주택 임대차에서 틀린 것은 이거는 4번 보시죠. 갑은 자기 소유 S주택을 을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을이 주민등록을 X주택으로 옮긴 다음 날 병이 그 주택을 소유 취득하였다면 을은 임대차 관계 종료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병 또는 갑에게 했는데 이때는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왜?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돼버리면 양수인한테 그 임대지도 양수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6번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맞는 것은 3번이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라면 배당 요구에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되고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으니까 경락돼 버리면 소멸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죠.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 그 다음에 거기에 1번 같은 경우도 알아두셔야죠. 임차주택의 경매 시에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당연히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죠. 왜?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붙여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니라 2촌 이내의 친족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야 옳은 지문이 되죠. 37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틀린 것은 했죠. 4번이겠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 효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 의미는 왜 그러냐면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에서 말입니다. 그 대항요건은 어떤 의미냐면 대항력 발생 요건이자
대항력 발생한 그 대항력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건이에요. 발생 요건이죠. 존속 요건이라는 것이죠. 의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죠.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그 다음에요. 상가 건물, 상가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존속해야 되죠. 이게 유지 존속되어야 이게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만약 이게 빠져버리면 대항력이 소멸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만약에 폐업 신고해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이거 없어지죠. 그렇죠?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요?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면 우선 변제적 효력도 소멸합니다. 이것도 소멸해 버려요. 우선 변제적 효력은요, 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 우선 변제적 효력도 함께 발생하여 존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소멸해 버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38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틀린 것은 2번이죠. 업종 제한에 관한 관리단 규약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항 일부의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판례예요. 업종 제한에 관한 관리단 규약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태도이고 나머지도 역시 바꾸어서 정리해 두십시오. 그 5번 보실래요? 질문 5번. 층별 번영회의 해측의 업종 제한 규정은 해당 층의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나 임차인한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역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39번.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맞는 것은 5번이네요. 자, 1번. 명의 신탁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를 명의 수탁자로부터 격려받는 자는 제3자가 아니죠. 제3자, 우리 부동산 실명법의 제3자는 명의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를 말합니다. 명의 수탁자와 직접 거래한 제3자요. 그 사람만을 제3자라 그래요.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그게 3번, 2번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이고 3번에는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발생한다는데 이것은 채권자 위험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이 맞는 말인데 봅시다. 5번 제3자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것은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라고 해서 할 수 있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명의수탁자가 이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것이 판례이기도 합니다. 40번 가등기 담보 등용한 법률에 틀린 것은 5번 보시죠. 후순위 담보권자 담보권 실형으로 담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요. 가등기 담보권자의 담보권을 가지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통해서 경락인이 소유권 가져가 버리니까 귀속청산은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 대가에서 순서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속청산은 중단돼 버립니다.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그대로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최종 모의고사 2회분을 풀어봤는데 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지만 우리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연습 삼아 한번 시간을 맞춰 놓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문제로서 활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뒤에 충분히 해설을 많이 붙여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또 이 법을 이 출간할 때 법이 바뀌기 전에 법을 가지고 답을 골랐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 내용에서 제가 바꾸었는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유념 있게 살펴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최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합격의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내서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